이순진 위원장님 그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맨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저는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서 눈에 확 띄는 내용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을 때는 935조 원 손실을 보지만 잘 대응을 하면 2,300조 원 정도가 이득이 있다. 그리고 뭐 자세한 근거는 또 좀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규모의 큰 손실 혹은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 이게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속도, 이게 과연 지금 빠른 거냐, 늦은 거냐, 혹은 빨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 또 손실, 또 늦었을 때 또 우리가 또 어떤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뭔지, 또 손해를 본다면 어떤 건지, 아마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패널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현 산업연구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철강, 석유화학, 정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분야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관련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산업연구원 주현입니다. 우리가 앞서 윤순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들을 사실 우리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1년 정말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응 노력의 결과를 지난 글래스고에 있었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 또 우리 산업 부분도 탄소 중립을 위한 2050년까지의 30년 동안의 그 여정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난 1년 동안은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해야 될까, 얼마나의 방점을 두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에 집중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산업 부분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산업 부분에서 도대체 탄소 중립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GDP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8% 정도, 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의미는 탄소 중립에 있어도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 우리나라 배출량이 7억 3천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그중에 2억 한 6천만 톤, 그러니까 36%를 차지합니다. 발전 부분이 37%고 산업 부분이 36%니까 산업 부분이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직접 배출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가 결국은 산업이나 건물이나 수송기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 전기를 포함하면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53%나 됩니다. 절반 이상을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 부분의 목표는 2030년까지는 14.5%를 감축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감축 폭이 조금 작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8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탄소 중립을 궁극적으로 2050년에 달성한다 하더라도 산업 부분에서는 여전히 5천만 톤 정도의 탄소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전혀 배출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원으로만 연료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전기로 대체할 수 없는 원료로 쓰는 그런 원료를 쓰는 그런 예컨대 유연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품을 만들려다가 보면 지금의 다른 그런 대체 공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부분의 특성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에너지를 열심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를 덜 쓰거나 또 에너지 쓰는 것 중에서 근데 석탄을 떼던 것을 전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즉 완전히 혁신적인 새로운 공정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탄소가 계속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적인 새로운 공정은 우리가 열심히 5년, 10년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다른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우리가 목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14.5%밖에 2030년까지는 감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운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당장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 철강 같은 경우는 조강 생산이 세계 6위고요.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정유산업 같은 경우도 경쟁 능력이 세계 5위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제조업들이 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몇몇 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철강, 그다음이 석유화학, 그다음 시멘트, 정유, 그다음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겠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주로 전기를 이제 많이 쓰는 업종이고 앞서 말씀드린 4개 업종은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입니다. 이 4개 업종이 70%, 75% 이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다 원료로서 이 화석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료로 쓴다고 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씩 감축을 해가지고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료로 사용하고 그 원료의 공정 과정에서 이 탄산가스 CO2가 배출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연구 개발을 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써가지고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이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 철광석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입을 해와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또 정유를 만든 그런 석유 제품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공정의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먼 곳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서 다시 먼 곳으로 수출하는 그런 운송비를 감당하고서도 남을 만큼 우리가 제조업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공장 스마트화를 도입을 해 가지고서 공장들이 에너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비의 투자를 더욱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기술 개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기술 개발이 아니라 100년,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지만이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 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반의 기초 유분 생산 기술, 즉 여태까지는 원유를 이게 가공을 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원유가 아니라 바이오를 통해 가지고서 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전혀 다른 그런 기술들을, 물론 지금 기술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상용화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아주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 구조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기술 개발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 주로 철강을 고로에서 커다란 용광로에서 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말고 전기로에서도 고로 못지않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전기로 비중도 높여야 되고요.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아닌 바이오 연료라든가 요즘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퓨얼이라는 그런 대체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서 정책들을 잘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과 같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난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정부에게만 바라고서 정부가 R&D 투자를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만 그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치 산업 부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오해나 혹은 그런 인상들을 불식시켜서 우리 산업들 그리고 우리 고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R&D 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 스스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전환을 이루려면 아마도 특별법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이 역시 가장 지금 큰 건이죠. 가장 현재 탄소 중립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어려움을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산업 부분에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화, 수소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철강협회 같은 경우에 이제 2050년도까지 우리가 수소하는 제철 공법으로 95% 이상 바꾸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강 분야에서 다 이제 그 위기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스스로 그런 자구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이제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큰 임팩트를 이제 가져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전통적으로 해왔던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이런 중심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신산업을 육성을 한다면 이런 탄소 중립 고려해서 어떤 분야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컨대 정유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유를 해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들면 그 상당 부분의 수요는 운송기계에서 수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송기계 자체가 휘발유라든가 중유 이런 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완전히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운송기기로 전환이 된다면 정유 산업은 사실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석유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모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석유로부터 출발한 그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석유에서만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석탄에서도 만들고 LNG에서도 만드는데 앞으로는 석탄이건 석유건 LNG로부터 화학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바이오 이런 다른 쪽에서부터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산업이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유 산업은 다른 산업으로 바뀌고 석유화학 산업도 이제 석유자를 띄워놓고 그냥 화학 산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산업 구조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산업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산업들은 우리나 선진국이나 똑같이 같은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는 출발점에 있지만 선진국들은 보이지도 않는 저 앞에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지난 우리 5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뛰어서 부지런히 캐치업을 해서 우리는 팔로워로 쫓아갔었지만 드디어 이제 캐치업을 했고 선진국들과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좀 빨랐다고 하지만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새로운 산업 부분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수소를 생산하거나 운송하거나 저장하는 그런 부분, 전력망, 또 ESS 이런 것이 신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그런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무공해 수송기기, 뭐 전기차라든가 또 새로운 형태의 그 선박들, 또 저전력 반도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공업, 또 기후 서비스와 관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롭게 큰 비중을 앞으로 산업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선박,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산업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업 중에 다른 부분들은 선진국은 어느 정도 앞에 나가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 이런 부분에서 투자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늘려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고용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내 생태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는 새로운 자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원료나 소재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노력들도 어느 정도 정부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간 투자가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조성하고 유지를 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공공 조달 비중을 이 녹색 제품에 대해서 이제 높이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서 정부가 먼저 구입을 해준다든가 국내 공급망의 강건화 차원에서 수입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명칭의 산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산업에서도 새로운 제품군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량 강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용으로 적합한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시멘트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그런 혼합 시멘트 그런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요. 설비들도 산업 생산 설비들도 고효율 히트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새로운 고기술의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꼭 등장하는 신산업이 아니더라도 신제품의 기술 개발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새로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열려 있는 산업 제품 시장이 아주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산업들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산업 분야뿐이 아니라 그 신산업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 그 방향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국정 운영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폭넓게 아주 얘기를 자세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재혁 원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한 5대 분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중에서 이 수송 분야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송 산업, 이 산업 규모 자체가 또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지금 에너지 분야에 한 해 투자되는 게 현재 약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송 분야만 해도 지금 3천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예, 좀 예.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에너지 전환 혹은 탄소 중립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하고 수송 분야만 합치더라도 5천조 원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가 탄소 중립 시장이 지금 현재 5천조 원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이보다 여기저기 전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2배는 커질 거라고 보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송 분야는 단순히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걸로 바꾸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문제만이 아니라 그쪽의 산업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점에서 한번 폭넓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35주년 개원기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36주년이에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좀 나이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더 애착을 갖게 되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우리 교통연구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이에 연구 교류라든지 예. 또는 또 협동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를 좀 많이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예. 좀 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에 크게 이제 우리 방금 사회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몇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장님께서 중간에 인터벤션을 좀 하셔서 조금 가이드를 좀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탄소 중립, 또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이 수송 부분의 어떤 구조적 특성이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어떤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또 장점과 어떤 앞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 가서는 이제 그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의 상당 부분은 이 전기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스무드하게 이것을 부담 없이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건 또 이 두 번째 부분은 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이제 변화를 좀 전환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또 논의를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주연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산업 부분이나 수송 부분이나 이걸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다 앞장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과 산업과 지자체와 여러 그 주체 섹터들이 이제 협동을 해야 하는데 그 협동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의 어떤 메커니즘이 뭐냐 원칙이랄까 그 시스템이 저는 그게 전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 생태계에 있어서 수송 부분에서 어떤 전환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은 만들어지면은 이게 스무드하게 향후 30년 동안에 이 전환에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인터벤션 하셔서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시죠. 먼저 이제 저희 교통 뭐 수송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교통이라 썼다 교통, 항공, 물류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이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약 9,8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7억 2천만 톤으로 나누면은 약 13.6%. 뭐 우리 이 원장님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이제 굉장히 그 미국이 가장 좀 수송 부분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한 거의 2배 이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에서 28% 정도 배출을 이제 하는데 에너지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수송 부분의 어떤 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물론 앞으로는 더 감축으로 효율화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객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객 파트하고 화물 파트 완전히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여객 파트가 한 8% 정도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이 한 32% 정도가 하는데 이 여객 파트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여객 파트는 이 우리나라가 그 대중교통 체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분야의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1인당 또는 1km당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워낙에 여객 파트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68%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앞으로 감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파트는 이 구조 자체가 이제 화물 자동차인데 이 파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철도 수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한 5% 이상이 이제 도로 분야에 여객도 좀 그렇지만 도로 분야에서 배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객 파트보다는 화물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줄이기 감축을 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여객 파트의 또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통이라는 게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참을 했을 때 참여를 했을 때 그게 협조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협력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과의 소통 내지는 어떤 그 소통과 어떤 협력 체계 구축하는 이제 그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 체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조인데 그 속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객 파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통행 수요 관리라고 그래서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높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또 그건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에 임진택 원장님이 그 철도 투자, 철도의 고속화,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의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어떤 그 광역 고속화 철도 같은 철도 투자를 해서 어떤 수용차로 인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좀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전기차 부분은 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화물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화물은 전기화도 지금 현재 그 자동차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도 화물 수송으로의 전환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중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가용 화물 이렇게
이 화물 수송이 영업용하고 자가용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가용 화물의 어떤 수송 분담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게 다 기업체들이 자기의 수송 그 군단을 수송 플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가 이 자가용 수송 화물을 영업용 수송 화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자 물류라는 종합 물류라는 이런 건데, 근데 그게 큰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도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 자가용 화물이 됐든 영업용 화물이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기화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이 철도 수송을 나름대로 어떻게 더 늘릴 거냐 이 비용 구조 측면에서 놓고 볼 비용 그 손익 차원에서 보면은 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탄소 가격도 이제 좀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앞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기후 위기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엑스터널리티잖아요. 예. 탄소의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와서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다 이제 피해를 입는다는 게 그런 논리인데 사실은 저희 교통에서도 그런 개념이 옛날부터 활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통세라는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그 목적세가 있는데 그걸 처음에 그 세제를 만들 때 소위 말해서 외부 비용 이코노믹 익스터널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차관을 해서 혼잡으로 인한 교통 SOC가 부족하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그래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그 외적 외부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실 거냐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교통 혼잡 비용을 추계를 합니다. 근데 최근 추계가 한 70조예요 연간. 엄청나게 크죠. 예. 환경 비용이 한 35조 이렇게 추계를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교통을 위한 환경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혼잡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 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불편함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휘발유나 경유에다가 그 교통세를 이렇게 부과 굉장히 큰 액수가 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비중 자체가 이제 종가세 형태로 종가세나 종량세가 여하튼 픽스드 고정적인 그 세를 갖다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90년대 초에 그게 논의가 돼서 95년도인가 그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거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세제 도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 앞으로 이제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될 텐데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하고의 탄소세와의 관계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 교통세를 도입했을 때의 그 경험과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조금 논의를 할 때도 그것도 좀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4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통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두 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해주시죠. 그럼 마지막 할까요? 그러시죠.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이 수소차 요 파트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이 모빌리티의 대전환 그래서 이제 그 자율차 자동차, 자율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유차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깝게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향후 한 10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아마 그 시점은 이 전기화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화의 그 시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 자동화, 전기화, 공유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시장 생태계가 재편이 될 거다.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자동차 산업도 재편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저희 한국이 지금 1년에 한 380만 대 정도의 자동차 생산을 하는데 약 180만 대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약 또 나머지는 수출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80만 대 정도가 매년 이렇게 전기차로 교체가 된다면은 뭐 쉽게 전기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용 손익 그런 어떤 그 관계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지금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게 자동차 생산 능력이 전기차나 수소전기차의 생산 능력이 그리 따라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하는 것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하는데 세계적인 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망의 생산 전망에 의하면은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사이의 비용 그 소위 말해 가격 경쟁력이 이제 똑같아질 거다. 뭐 우리 뭐 현대차는 2030년이라고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마 뭐 25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국가 지원금을 주지 않고도 시장에서 그게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과 4년이네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제 그 생산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게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를 국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하잖아요. 구매를 해주고 소비를 해줘야 하고 그게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뭐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보조금 제도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운행 규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 설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설계가 돼서 시장에서 국민들한테 이게 그 기후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기화라든지 이런 게 단순하게 도덕적인 어떤 그 절실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그 위협감에서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전기차를 삼으로써 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더 편익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중요한데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10년 이내에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저 국책연구소에서 우리 저 주현 원장님이나 우리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KDI나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 전환에 따른 국민들한테 명확한 그 소비자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그런 노력이 좀 그런 연구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좀 의견 듣겠습니다. 다음 저 손정락 MD님께 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뭐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 지원이나 또 사업화 이런 걸 앞장서서 지금 챙겨 오셨는데요. 탄소 중립이 가져올 그 산업의 변화, 그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보시는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큰 변화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탄소 중립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올 초반부터 사실 산업부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고민의 한가운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처음에 그 탄소 중립 이슈가 시작될 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 난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큰 분류는 한 13개, 그 다음에 분류는 한 4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개라는 것은 거의 산업부 조직을 따지면 그 국단위에서 다뤄야 될 이슈가 한 13개 정도, 과단위에서 다뤄야 될 이슈가 한 45개 정도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엄청난 큰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슈겠구나라고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 거칠수록 생각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과연 이런 게 감당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인류 공유의 어떤 그 공익적인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제 우리나라 산업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 국면에서 이게 어떤 산업의 큰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기회의 어떤 새로운 기회로 보자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쪽은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발전에서부터 무탄소 발전,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겠죠.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환화 이런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ESS 에너지 저장 분야 상당히 큰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 수소 경제 이슈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된 산업도 앞으로 신산업으로 계속 발굴이 될 것 같고, 또한 CCUS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 감축시키다가 시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도구로 CCUS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탄소를 이용하는 것까지 어떤 그런 쪽까지 다양한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 쪽에서는 우리 산업연구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다배출 업종, 그러니까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그리고 반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모습은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미리 좀 저희가 준비 집사하는 그 내용하고는 좀 네. 벗어난 겁니다만, 네. 가스 터빈 쪽에 또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예,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스 터빈하고 이제 항상 같이 시장에서 유사하게 경쟁하는 게 연료전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둘 다 가스를 쓰거든요. 가스 써가지고 그걸 발전도 하고 또 열도 만들어내고 현재 그러고 있고, 물론 시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또 경쟁도 하고 있고 그런 양상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탄소 중립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소로 이렇게 바꿔 나가면 양쪽 다 또 수소만 써서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술 개발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사업화 지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만 한번 국한시켜서 놓고 봤을 때 탄소 중립의 이 로드맵 속에서 이 두 기술이 어떻게 앞으로 유상이 밖에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서 지난 한 30년 동안 국내에서 일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에너지 MD를 맡으면서 산업부에서 처음에 저한테 맡긴 이슈가 국내 가스터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사실 국내 어떤 가스터빈 생태계를 육성시키는 전략을 정리하고 나니까 탄소 중립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좀 사실 그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가스터빈은 국내 쓰는 가스터빈은 이제 가스를 쓰기 때문에 LNG를 쓰기 때문에
석탄 대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5%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 상황에서는 이것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좀 자초자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소라는 수단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선점을 하고 사실은 그 우리가 수소 경제라는 이슈를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수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가스터빈은 LNG에서 수소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에 정리했던 그 가스터빈 LNG 발전용 가스터빈 그 활성화 관련된 정책은 향후에 이제 수소 그 탄소 중립 상황에서 수소로 이렇게 페이스인 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 상황에서 수소 터빈이 되는 거죠. 수소를 이용한 가스 터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탄소 발전 수단으로서의 관성 확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성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관성이라는 이슈를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이 아마 수소 터빈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수소 터빈의 역할은 작은 분산 발전보다는 실제로 이제 국가적인 전체적인 전력망의 어떤 관성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발전원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 이슈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성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소규모 발전에서의 어떤 고효율화라든지 열 생산의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나름대로 이제 사실 그 분산 발전용 소형 발전 쪽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터빈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두 수단은 분산 발전 쪽에서의 어떤 고효율화 수단으로서는 연료전지, 그다음 대형 어떤 그 발전의 그 관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수소 터빈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을 그렇게 잡아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영역에 대해서 물론 이제 두 전문가 집단이 상당히 좀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많은 디베이트도 있었지만은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그렇게 찾아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하면 수소 터빈의 두 개 중요한 어떤 그 탄소 중립 수단, 수터빈이 아니라 그 수소를 이용한 발전의 두 가지 중요한 발전 수단으로 소형과 대형으로 아마 연료전지와 수소 터빈이 이렇게 자리가 잡아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수소라고만 얘기했지만 실은 또 거기에 암모니아도 또 쓸 수 네.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암모니아 혼소, 네. 수소하고의 혼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이슈야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소를 가지고 얘기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드러나지만 우리의 목표가 꼭 탄소 중립만이냐? 이거 지금 이제 다 탄소 중립 얘기를 하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결국 이제 온실가스 저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는 목적은 꼭 탄소 중립만은 아니죠, 사실은.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세먼지 감축이었거든요. 네.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 가스 터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이제 이런 걸 논해 볼 때는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스터빈은 이제 보다 고온에서 더 고온에서 동작하고 그 안에서 폭발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일부 나오거든요. 물론 석탄 화력 발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굉장히 4분의 1, 10분의 1 뭐 이하로 이렇게 굉장히 적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서도 또 약간 차이도 있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물론 둘 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수소로 가면 완전히 제로까지 가주니까 아주 좋은 수단인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좀 상세하게 정책 설계할 때는 이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꼭 환경 이슈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주현 원장님이나 오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 자체에도 또 중요한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도 이제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늦은 경우가 사실 더 큰 위기가 많이 오죠. 우리처럼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그 국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런 그 산업에 이 미치는 영향 그런 점에서도 한번 네. 엠디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거 질문하신 그 내용 이 속도에 속도에 따라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떨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최근에 들은 생각인데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30년 남았단 예. 말입니다. 30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30년을 생각하기 전에 과거의 30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30년 1991년 상황이고 1991년은 제가 이제 삼성항공에서 가스터빈 국산화를 막 시작할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지금의 30년 동안 가스터빈은 이제사 국산화 기술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상용화 진입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 타임 스케일로 보면 사실 앞으로 30년이라는 것은 결코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이 30년이라는 타임 프레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소 중립 이슈 있기 전에 이미 전기 자동차가 이미 많이 그나마 성숙돼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상당히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교통연구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겠지만은 뭐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의 어떤 그 스피드는 지난 30년을 생각하고 앞으로 30년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그 녹록한 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빨리빨리 서두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R&D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R&D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 개발을 한번 하고 나면 수소 터빈 예를 들어 수소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 시점이 되면 상용화 시점이 돼가지고 그게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실제로 사회에서 작동하는 시점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개념을 볼 때는 상당히 스피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들고 나온 단어가 목적지향형 R&D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전과 지난 30년 했던 그런 R&D 어떤 그런 스피드 갖고는 실제로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기술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전쟁을 치르는 그 마음으로 전투를 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목적지향적인 어떤 그런 기술 확보 체계가 우리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 이 스피드를 따라잡기 힘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의 어떤 변화에 대한 스피드도 물론 이제 산업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 같은 게 상당히 좀 힘들겠지만은 조금 더 목적지향적으로 좀 나아가면서 좀 스피드업할 필요는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실증 사업 그죠? 네. 예. 그러니까 R&D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실증해 주는 거 그런 부분에도 중요성 평상시도 굉장히 많이 강조 해주셨는데요. 저희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들도 뭐 또 똑같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권필석 그 소장님께 좀 마이크 좀 더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 중립 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아까 여기 원장님들 말씀해주시고 다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손정락 M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전환 부분. 그러니까 전환 부분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좀 듣기 어려운데요. 발전 부분에서 큰 변화를 시행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는 전환 부분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600기가 혹은 500기가 뭐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용량이 우리 국토에 설치돼야 됩니다. 그걸 30년으로 나눠보면 17기가, 18기가가 매년 설치가 돼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산업 부분, 건물 부분, 수송 부분 이 부분에서 좀 간접 배출로 다 넘어가면서 그 발전 부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스템이 되는데요. 사실 재생에너지가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설치 진짜 인허가를 빼고 설치하는 기간만 보면 수개월 스케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도 좀 연관이 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전력망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전력망을 확대하거나 또 전력망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전력망을 운영해왔던 코드를 좀 바꿔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코드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생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투자할 사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 수용성도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보틀넥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부분인데요. 건물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부분은 난방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을 줄이는 기술은 건물의 외벽이나 그 창문 그리고 문 같은 데 단열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를 하게 되면 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부분에서의 탄소 줄이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건물 부분이 또 사회적 이슈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만약에 건물을 외벽을 강화하고 단열을 강화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투자했을 때 집주인들만 계속 재산 가치가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1년에 한 0.4% 정도가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씩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연면적에 건물 연면적에 그렇게 따져도 2050년까지 60%의 건물만 좀 새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50년까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가 수요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요. 그것을 다 전력으로 바꾸게 되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부분에서 난방 에너지, 난방 기기를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유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부터 정확히 뭐 2030년 이렇게 2035년 기점을 정해서 그때부터 신규 난방 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규제를 준비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송 부분도 아까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전기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뭐 다들 전기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한 분씩 계실 텐데 물어보면 충전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건물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건물의 목적지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주차를 하고 또 건물 주변에 주차할 때 충전기가 있으면 굉장히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편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건물 부분하고 수송 부분은 어떤 도시의 인프라든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인프라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수송 부분에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충전을 언제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태양광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라서 2050년을 갔을 때 태양광이 많아지게 되면 낮 시간에 분명히 잉여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 잉여 전력을 전기 자동차가 그 잉여 전력하고 그 전력이 남게 되는 그 시점하고 합쳐지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가 낮 시간에 어디에 주차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주차하는 시간대에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한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후 에너지 부 같은 조금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가진 어떤 정부 부처가 그런 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원을 수입하고 또 자원을 가공하고 그걸 또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원료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국가들도 그 탄소 중립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연구 결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또 탄소 중립 기술을 어떤 개발하거나 선제적으로 나갈 경우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탄소 중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부분에 걸쳐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결국 관건이 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건물 부분, 뭐 수송 부분, 또 산업 부분에서 필요한 그런 전기와 수소와 이제 이렇게 하려면 결국 다 근원이 결국 발전 부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환하면 이제 전기하고 열, 그다음에 연료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전기 생산이 세계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체 에너지의 한 뭐 절반 이상까지 이제 전기로 가야 되고 또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가 한 뭐 80%에서 90% 특히 이쪽 그 에너지 기업에서는 좀 보수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IEA조차도 최근에 88%까지 그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71%인데 그것도 A안이 그래서 이것도 높다고 우리는 그러는데 사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토도 좀 비좁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국내 또 에너지 자립까지 또 나아가려면요, 그러니까 아리백 코리아죠.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재생에너지 확대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중요한 관건인데 그것도 현장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이거 확대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확대 가장 지금 뭐 보틀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전력망의 확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하나가 있고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주변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층위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사실 뭐 각자 지역마다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을 텐데 제 입장은 조금 더 크게 봐서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한 더 좋은 설명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후 변화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듯이 뭐 코카콜라 선전에서 나오는 어떤 북극곰이 얼음 위에 둥둥 떠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또 그걸 연장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도시가 물에 잠기고 뭐 이런 뭐 극단적인 기후 위기, 기후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조금 다르게 아까 산업 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우리나라가 항상 일상적으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6% 정도로 비중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예. 2050년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설득을 시키고 그것을 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라든지 그것을 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 같은 거 아까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마지막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비전을 보여주게 되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주민 수용성 부분도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길에 대해서 확실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올해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방송에도 나왔고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마침 대선에서 또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또 아젠다가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더 사람들이 이해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예. 더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봐도요,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는 이제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분야가 그거 하면은 나한테 뭐가 이익인데, 나한테 뭐 손해만 나는 거 아니야? 전기요금 올라가고, 뭐 또 불편함 강요하고 그런 인식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 수용성도 올라가고 뭐 사실 주민 수용성은 모든 에너지원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 대량 그 에너지 발생하는 시설이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와도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실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실은 쉬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특히 이익이 됐을 때 그러면 가까이에 어떤 뭐 방패장 부지가 와도 주민들이 그에 대한 그 보상이 충분히 크면 그 수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뭐 협동조합 같은 걸 통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린 뉴딜 펀드 같은 거 통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기업 육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뭐 주식 투자들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해야 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관점에서 좀 간단히 코멘트해 주실 건 없습니까? 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가장 이제 원칙은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것, 그 과정에서 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참여를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역 주민들이 다 그런 상황에 여유 있는 상황에 있지 않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수익률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투자를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공익적인 목적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해서 그것이 이제 나라가 이제 국가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네 분 패널 분들한테 저희가 각 분야별로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해 나가야 될지 의견 좀 다양하게 좀 들었고요. 그 사이에 여러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 어떤 건 뭐 제가 그냥 읽기만 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정화님께서는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 되는 것이 목표고 2030년에는 최소 45% 감축이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45%는 아니고 40%입니다. 만약 감축 실패 시 다른 어떤 플랜이 있는지 궁금하다. 뭐 저희 감축 실패까지는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궁금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정관희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산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기관, 국가 등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현안 사항입니다. 열악한 기업의 경영 현실에 맞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도 이제 탄소 중립이 특히 열악한 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은 알아서 지금 굉장히 잘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정부가 챙기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오늘 그 윤순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문제예요. 기업 수도 훨씬 많고 그래서 저희 애경련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 이런 데에서 어떻게 그 탄소 중립 그 정책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 이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급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보다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급증한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급증하게 된 거죠? 정화님이 또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그 갑자기라는 게 이제 뭐 1년 만에라는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윤순진 위원장님도 소개를 했다시피 최근 한 50년 사이에 굉장히 좀 가파라졌죠. 그래서 그건 그 인간의 산업 활동, 그 주연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극적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53%가 산업 부문이거든요. 결국은 산업 활동이 가장 주된 그 원인이 됐고, 그다음 인구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 최성윤님이겠죠. 윤님께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나 원전 대비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 국내 발전사 및 한전의 큰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기업 성격의 한전을 민영화하거나 전기요금을 공격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탄소 중립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달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가면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걸 전제로 하신 건데 혹시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뭐 MD님, 손정래 MD님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실 그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새로운 투자를 거론하기 이전에라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전기료는 사실 조금 그 앞으로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전기료도 그 방향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탄소세 같은 것도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 질문하신 분은 이제 지금 당장에 그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다른 석탄 발전보다 더 비쌉니다 현재. 근데 그 차이가 이제 많이 좁혀졌고요. 지금 해외의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한 5, 60원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 상대적으로 원전이나 석탄 발전이 이제 특히 세금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지게 그렇게 될 걸로 보거든요. 그것도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역전은 아주 일반화될 거다. 지금도 이미 전 세계 국가의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재생에너지 그리드 페리티 도달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서 그 에너지 요금이 올라갈 거냐? 그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
이쪽이 워낙 그 빠른 속도로 그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IEA에서도 그 저 분석한 저 이번에 나온 2021년 아웃룩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이 좀 다른데요. 개발도상국은 워낙 지금 투자된 게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송전선도 새로 가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그 회수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넷제로를 이렇게 갔을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에너지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든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건 너무 지금 현재 문제만 볼 건 아니다. 한 30년 이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들 다들 지금 패널 분들 말씀하셨는데요. 30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스 갭님께서는 그 신규 생성되는 일자리 대비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이건 ILO하고 이레나가 분석한 걸 봐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IEA 방금 말씀드린 그 아웃룩에도 보면은 대체로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탄소 중립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2,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약 한 7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를 이렇게 봅니다. 주로 이제 사라진 영역은 이제 석탄 발전, 뭐 원자력,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겠고, 새로 늘어나는 분야는 이제 태양광, 풍력 발전, 뭐 ESS, 뭐 그 외에 이런 그 새로운 에너지원 쪽이 그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쪽 투자도 그렇지만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보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몇 배가 더 많다. 그렇게 보는 게 세계적인 기구들의 그 공통된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건 그 사실하고 좀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속도가 가속인가 정속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질문 자체가 보니까 이제 과속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 고속도로 달리는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라도 사고 위험이 높지만 너무 늦게 가도 다른 차하고 추돌 위험력이 있죠. 그래서 이건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각 부문별로 장밀하게 진단하고 해야 될 그런 전문가들의 그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정화님께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 중에 텀블러 사용이 있는데 텀블러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가 다른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굉장히 생활 주변에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탄소 발자국이 바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채연 님하고 김진우 님께서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느 분야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그 논의에서 짚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난과 전력 비용 상승 이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 뭐 이것도 방금 다른 질문하고 유사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이 주신 분들에 대한 그 질문은 간단히 이제 답해드렸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 뭐 패널 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간단히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각자 한 20초 정도 그래서 간단히 우리 손정락 MD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그 탄소 중립은 정책과 시장과 기술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시장을 통한 탄소 중립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시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 되려고 그러면 시장에서 탄소 중립을 하면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 이익이 되기 위한 시장을 밑바탕으로 깔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적인 인프라입니다. 국가적인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인프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국가의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의 혁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현 원장님도. 네,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이 아주 멀고도 긴 험한 여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라면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각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업만이 져야 될 짐이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들은 온 사회가 온 국민이 모두 다 조금씩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업이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방책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히. 그 디지털 한국판 뉴딜하고 그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합쳐서 한국판 뉴딜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그다음에 지역균 뉴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휴먼 뉴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임충태 원장이 항상 강조하듯이. 그래서 이 휴먼 뉴딜의 어떤 인력 역량 강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을 실업 문제를 이렇게 이제 좀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또 차기 정부에서는 또그 한국판 뉴딜 2.0을 빨리 만들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홍필성 소장.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적인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국가에서 지금 2010년대 우리나라 화석연료 수입량이 GDP의 10% 정도 되는데요. 분명히 에너지 전환을 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많을 것 같지만 그 비용은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쓰는 비용이고 그렇게 수입하는 비용을 조금 대처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조금 더 국민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35주년 저희 애경년 행사에 이렇게 더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해 주신 패널 분들 그리고 그 시청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